안녕하십니까. 이각범 화쟁토론 제81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 브레머가 리더가 사라진 세계라는 저작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가 사라진 세계에 살고 있다. 지금 세계는 과도기에 접어들었고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각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힘을 넘어서 더 많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적응력,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특히 커다란 리더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이 대목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리고 확립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분 아주 모시기 힘든 석학 두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소개할 필요도 없이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국회의원까지도 지나신 우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가인 정원석 주식회사 청사진 공동대표는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지금 직책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이 민주적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적 리더십 대신에 상당히 자기 고집형, 이념형, 경직형 리더십이 민주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형준 총장님, 우선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요소,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주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역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뚫어보는 통찰력을 비롯해서 상대의 의견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높은 설득력을 갖고 관철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공감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그런 어떤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양자 사이에서 중간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일단은 소통 능력과 이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결국은 다원성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낮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수성이라는 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좋고 싫음을 분간하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이제 말씀하신 민주적 리더십의 소통과 공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이 민주주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그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문제는 그 국민들의 이 위임을 받은 소위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덕목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함이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가 그런 어떤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이 또 탁월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대표들이 의회나 대통령이나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국가 리더의 그 비르투스 역량이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바로 그런 점에서의 탁월함이 국가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네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적 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자들만 탁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표들을 뽑는 사람 또 대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민도를 보여줘야 그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체돼야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탁월한 제도가 그 탁월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큰 변화의 시기에는 그와 같은 이게 탁월함을 가진 지도자와 탁월함을 가진 시민들이 있지 않으면 네. 이 위기를 네.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럴 때 국민은 지고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지, 볼롱테 제네랄을 구사하는 그 주체가 바로 국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것이 일반 의지를 가진 그 국민의 뜻하고 흔히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주체가 되는 대중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둘을 갖다가 혼동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하면 다 결정되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여론조사야말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구사할 때 전혀 틀린 경우가 반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그 이익과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역량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 탁월함을 갖춘 지도자와 시민적 덕성을 갖춘 그야말로 이 일반 의지를 가진 국민이라는 존재가 결합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변혁적 리더십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의사소통 능력 이것이 이제 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념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경직성을 갖게 되면 그 지도자는 이미 유연성을 결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직성을 탈피한 유연성을 가진 지도자야만 이 변혁의 시대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유연성을 갖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이런 지도자의 자질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리더십의 요체는 결국은 대중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의 탁월성은 결국 그 리더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합의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비전에 기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변화를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리더 개인의 탁월성이 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또 그 집단이 더 나은 그 대의 대표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이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이 명언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게 바로 리더십의 요체를 다 이 그 변혁기에 큰 변화의 시기에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거는 바로 그 분단의 그 엄혹한
상황이 몰아닥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이 그 단결하지 않으면 네. 외세에 의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비극을 맞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분단 상황에서 각종 이념에 따라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내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아까 크라우스 폰 비체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없으면은 이 큰 변화의 시기를 끌어내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구호로 썼던 잘 살아보세요라고 네, 네. 그게 저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고픔을 극복하는 게 모든 국가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 1번이다. 그리고 네.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조국 근대화하고 산업하고 그걸 통한 경제 발전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로 모든 에너지를 또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거였고, 세 번째가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임자 해봤어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거를 책상머리에서 하지 않고 현장을 중시하고 그 현장에서의 경험주의를 네. 중시하고, 동시에 그것은 어떤 정신을 나타내느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해왔듯이 도전하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 하이 리턴을 감수하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이게 혁신가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는 예.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저는 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옳은 네.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을 어떤 이 장애 요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정신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네. 다섯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건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예. 융통성 있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존의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강조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신들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저는 이끌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다 성공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요소들은 지금의 리더들이 과거로부터 그 긍정적인 성과로 계승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오늘의 리더십이 그와 같은 5가지 요소들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가지 이 리더들이 내세운 구호를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아주 그 리더의 본질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그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이 젊은 세대에 속하시는데, 이 젊은 세대가 특히 기왕의 그 리더십과 달리 새로운 변화를 끌어간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변화의 편승에서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하면 더 일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는 통찰력에 기초한 융합 능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점선면을 다각도로 볼 수 있고, 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의 다원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의 융합된 그 창의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시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입니다. 당돌한 젊음이 이런 글로벌화에 편승해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 마련해 된다면 저희는 그 이상의 기적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젊음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체능의 재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텍스트에 근거한 형식지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뭔가 직관에 기초한 그 겉필링이라고 하죠. 그런 네. 직관에 기초한 암묵지적 요소들이 오늘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큰 설득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 저희 정치에서 되게 그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하이 센스가 아주 중요한 시대. 네. 그전에는 이제 하이텍이나
하이 퀄리티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하이 센스라는 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퀄리티, 복합적인 퀄리티를 네.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다운 우리 정원석 위원장의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박형준 총장께서 말씀하신 5 리더의 그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는 시대적인 그 메시지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건국 시대예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해서 분단하지 않고 국가 역량을 한 대로 모으고 새로이 이 동서냉전에서 우리가 첫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을 담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 건국 과정에서 바로 나라를 세우자 말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게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임명해서 사회주의자라고 소문난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토지 개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것은 뭐 역대 왕조 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거를 그야말로 건국 대통령이 일시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워버린 개혁인데 그런 것,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기를 밀어줬던 정치적 기반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개헌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저 한민당이 여러 정당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밀었는데 한민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한국민주당. 근데 그 한민당의 호남의 지주들이 주축이 된 한민당의 그 지지 기반을 갖고 당선이 됐지만 그러나 그거를 허물어 버리고 이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새로운 리더십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국가와 민족이 간절히 요구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권력의 지평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이것이 정말 국가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는 우리의 리더들이 그런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세계를 보는 잃는 눈 이런 게 부족했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도 부족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식민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45년 이후에도 구조적인 그 한계만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그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흐름을 이 저지하고 이 대한민국을 수립을 해서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토대를 만든 그런 공로는 다른 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공을 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만든 네.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2가지 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지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주계급이나 지배계급의 새로운 어떤 그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의 발목을 안 잡게 한 그런 개혁을 성공시켰다는 것은 세계 그 역사상 농지개혁 가운데 우리나라 농지개혁이 가장 성공한 농지개혁으로 네, 평가를 받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뒤에 근대화 산업화의 아주 토대가 됐고 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교육을 받은 장본인이고 그 교육 없이는 한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데도 의무 교육을 네. 실시를 하고 해방 이후에 문맹률이 한 80%였는데 50년대 후반에는 그게 20%까지 떨어집니다. 네. 우후죽순으로 각급 학교들이 다 생기고 네. 그게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그걸 우수하게 만들고 또 그 뒤로 교육열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그 강력하게 표출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재를 양산하는 또 그것이 또 경제 발전과 오늘의 선진국까지 오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 그 토대를 만든 거거든요. 리더십이나 리더라고 하는 건, 전환기의 리더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이 3, 40년 뒤에 그 전환기를 뚫고 나갔을 때 그것이 어떤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건국의 그 이루어내고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초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시장경제를 위한 주요한 개혁들을 이루어낸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면, 그 시대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를 두고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하고 그 동맹 속에서 국가의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져온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변혁의 시대에는 이제 지식적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적게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어떤 그 교조적인 이념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하고도 다 통하는데, 그런 지식 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끄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이 지식적 리더십, 이거를 제대로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적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 개인의 리더십은 그가 부재했을 때 네.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 그 리더십의 유용성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서 남겨진 사례가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삼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 디즈니가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디즈니를 좀 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사회적 통념상 만화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도 혁신이었지만, 그 대상을 그 당시 사회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쥐를 캐릭터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 혁신 네. 정신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지금에 와서까지 이거를 미래 콘텐츠로 계속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냐. 저는 이 시스템의 형성이 앞으로 지식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 기업이나 뭐 유니콘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주도하는 기업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존부터 구글부터 뭐 할 거 없이 다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의 특징은 모든 걸 연결을 해주는 거죠. 같은 층 위에 있는 것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층 위에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인데, 시스템화하는 건데, 네. 그 시스템이 과거의 시스템하고 다른 점은, 과거에는 뭐 폐쇄 체계라든지 개방 체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건 자기 창조적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로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관료제처럼 하던 일들을 잘 기능적으로 분업을 해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그 대응과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걸 지금의 어떤 그 초연결 시대의 그 융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이제 새로운 리더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통찰력과 그 통찰력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직관입니다. 근데 직관이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형성하는 데는 단순히 그 통찰력을 생기는 데는 그냥 책상머리 위에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 뭐 이런 또 이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 토대 위에서 사실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 결국 국가를 이끄는 것은 정치니까 그 정치를 이끄는 리더십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덕목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네. 모두가 반성을 해야죠. 지금 보면은 되게 단어만 횡행하지 이걸 구동시키는 리더십은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교육개혁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북한에서 계속 평화통일론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평화통일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군정의 정책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형준 총장 말씀하셨지만 하지 중장 이하 그 미군정은 한국이란 존재를 아주 우습게 보고 미군 대위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할 때니까요. 한국이란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우스운 한국을 빨리 그냥 어디다 떼주고 미군은 나가고 싶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미국 정부의 목표였기 때문에 김규식 선생을 전체 이쪽 협상 대표를 해가지고 김규식 선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국을 영세 중립국이란 이름으로 통일시켜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소련이 지배하게 하자 그거였는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북한을 지배하던 이 김일성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도자의 격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와 총리가 같은 맥락으로서 이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두 나라를 지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그 원칙의 리더십 이거를 지금 젊은 세대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올바름을 알고 있음에도 메시지라던가 메신저가 잘못되면 그 올바름이 비상식과 거짓에 의해서 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부재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콘텐츠고 둘째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와 콘텐츠와 그리고 전달자 메신저의 회복이 필요한 사회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설득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1분씩 해주시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중복합 위기가 몰려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서도 그 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체제 문제로부터도 위기가 발생할 요소들이 상당히 있고요. 네. 또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한 단계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책적 요인과 결합이 돼서 이 위기가 삼중위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일 때 리더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위기를 위기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혼자 생각해서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때는 그 사회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 그거를 모아내고 그래서 그걸 국가의 집단지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국가 리더의 어떤 통찰력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이나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리더십의 양면성에 대해 통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안하고 쉬운 리더십이 또 이해되고 관철돼야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양면성을 오롯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지만 결국 그 불가능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리더십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중복합 위기로 오늘 토론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정의가 되었는데요. 세계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자체의 이 위기가 여기에 가미되어서 한국이 현재 갖게 되는 이 엄청난 전환기적 위기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대중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설득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량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현재 암울하지만 서광이 비쳐서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